안녕하세요. 7기조날입니다. 법정 스님이 1994년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라는 실천 덕목으로 만든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는 그 뜻을 함께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순수 시민 모임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30주년을 기념하여 법정 스님이 전국을 돌며 대중 강연을 했던 내용을 책으로 묶었는데요.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의 풍요롭고 참다운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일러주시는 스님의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법정 스님 미공개 강연로 진짜 나를 찾아라입니다. 스님의 강연은 그대로 녹음에 풀어놓으면 훌륭한 한 편의 글이 됩니다. 교훈과 유머, 위로와 격려까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나지막히 때로는 격하게 말씀하시는 법정 스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더구나 강연 내용이 20에서 30년 전의 말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모든 강연 내용은 그동안 책으로 출간되지 않아 미공개된 것들이라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법정 스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자신만의 얼굴을 만들어 가라. 1985년 장서 미상. 계절에는 얼굴이 있습니다. 봄의 얼굴은 꽃이고 여름의 얼굴은 무성이 핀 잎입니다. 가을이면 또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가을의 얼굴은 열매입니다. 또 세월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계절의 얼굴이 꽃이고 잎이고 열매라면 세월의 얼굴은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흔적은 세월이 우리 삶에 남긴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들은 우리의 경험이고 성취이고 또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세월의 굴곡은 얼굴의 주름으로 나타납니다. 주름이라고 하니 늙음을 떠올리십니까? 아닙니다. 주름은 우리가 쌓은 경험을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보여주는 직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월의 얼굴은 우리의 삶에 대한 흔적과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폭의 풍경화나 다름이 없어요. 또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고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나고 이 책을 쓰는 사람도 나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얼굴을 붉힙니다. 또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렇지요.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것은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없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요. 얼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반성입니다. 저마다 자기 얼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일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얼굴을 높이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저마다 가려진 내면 세계가 다르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쁨에 넘칠 때에는 밝은 얼굴과 미소로 자기 속을 드러냅니다. 또 언짢을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혹은 괴로울 때는 우수에 젖은 얼굴로 자기 내면의 세계를 노출시킵니다.
가장 감추어야 할 얼굴을 만인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 위험한 모험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속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전시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흔히 남자의 얼굴을 가리켜서 이력서라고 그럽니다. 이 풍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주름도 생기고 마음의 금도 그어집니다. 그게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해서 이력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의 얼굴을 청구서라고 합니다. 남편들 쥐꼬리만 월급을 가지고 살려니 힘에 벅찹니다. 오늘은 장을 어떻게 봐야 하나, 아이 월사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 학원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걱정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꼭 남편에게만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청구,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청구일 수 있습니다. 이력서니 청구서니 하는 표현 속에는 우리들 얼굴에 우리들 인생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이력서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의 얼굴이 청구서가 되기도 합니다. 남자의 얼굴,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 시대의 용어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모두 시대의 슬픈 얼굴입니다. 얼굴은 얼의 꼴입니다. 얼의 꼴, 자기 내면 세계의 형태입니다. 정신 세계가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모두 다릅니다. 만약 사람 얼굴이 무슨 양화점에서 만든 구두처럼 똑같다고 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마에다 일련 번호를 써붙이고 다녀야 될지도 모릅니다. 차량처럼 번호판을 붙여야겠지요. 안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를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마다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런 시답잖은 농담을 하는가 하면 사람은 저마다 나름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불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마다 각기 업이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루하루 쌓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얼굴을 그렇게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사람은 저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이에요. 설령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분명 어느 한 구석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는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 업을 지니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이 지구에 불려 나온 것은 왜일까요? 자기의 특성을 실현하려고, 내보이려고,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뛰어난 능력을 선보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틀에 맞게 행동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남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든다거나 남의 거죽을 흉내내려고 한다면 이도저도 아닌 얼굴이 됩니다. 저마다 특색을 타고났기 때문에 남의 얼굴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얼굴을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 얼굴에 어떤 표준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얼굴을 지닐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자의식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발소나 미장원 같은 데 가서 배우 아무개 머리처럼 해달라고 하고 탤런트 누구처럼 화장해달라고 합니다. 그건 자기 모습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리를 모르고 자기 특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이 형성돼요. 점 어머니한테 받은 얼굴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반죽이 아직 덜 굳은 상태입니다. 이 반죽을 빚고 다듬어 아름다운 형상을 갖추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름다움이라고 했다 해서 이를 미치로 이해할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굳이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자기 다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자기가 형성하는 겁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다운 얼굴을 갖출 수 있는 것이지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남을 닮으려고 하면 자기 얼굴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얼굴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그 얼굴이 소중한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런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봉봉 사중창단이 불렀나 그래요. 그때는 유행가라고 흘러가는 노래라고 여겼는데 이제와 곰곰 생각해보니 아주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지극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덕스러운 것을 내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의 꼴이 얼의 꼴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 경전 인과경에도 법당 청소를 하면 내 생에 아름다운 얼굴을 받는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얼굴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청소를 한다는 것은 단지 먼지나 때를 닦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조그마한 티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겠다는 것이니 얼굴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스님, 저는 매일 박박 청소를 하는데 하나도 안 예뻐져요. 이러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마음이 아니라 바닥만 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닦는 일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쌓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스님, 법당 청소를 하면 예뻐진다는데 그럼 매일 절에 와야 하나요? 법당은 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집에다 법당이 있어요. 오늘 못 오신 분들 집에도 법당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형상을 새겨놓은 불상을 모셨건 안 모셨건 다 법당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다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법당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므로 법당 또한 어느 곳에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청정한 자성, 청정한 생각, 이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법당입니다. 그 법당을 청소하십시오. 비싼 돈 주고 헬스클럽 다닐 필요 없어요. 무슨 음식 먹으면 예뻐진다고 길을 쓰고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얼마든지 미인이 될 수 있는데 왜 문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마음 법당을 청소하십시오.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나면 얼굴이 밝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교 관사에서 사모님과 사셨어요. 이런 말씀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분 얼굴이 좀 낫습니다. 낫다고 하니 무슨 말인가 싶겠는데 세간의 말로 하면 못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곱슬머리에다 얼굴은 붉고죽죽하고 눈은 뱁새 눈처럼 쭉 찢어지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 어린 마음에 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반면에 사모님은 그렇게 예뻐요. 평양미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것들이 보기에도 아주 시원스럽고 늘씬하게 평양미인처럼 생기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모님이었지요. 그때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저리 아름다운 사모님과 짝이 되셨을까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뜻을 알겠어요. 사모님은 우리 선생님에게서 속사람을 찾으셨던 겁니다. 사실 영어 선생님은 선량하면서도 사나이다운 매력이 넘치는 분이셨거든요. 사모님은 바로 그것을 찾으신 겁니다. 아마 사모님 마음에는 선생님 얼굴이 가장 멋있게 느껴졌을 겁니다. 얼굴은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아요. 미추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그 얼굴도 밝습니다. 밝은 마음이 만들어낸 얼굴은 껍데기와 상관없이 아름답습니다. 한 조각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돌덩이에다가 아름다움을 새겨넣는 것이 아니다. 원래 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캐어내는 것이다. 어떤 소재에다가 아름다움을 새겨넣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재가 지니고 있는 원천적인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쪼아서 캐내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찾는 눈입니다. 생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요즘 일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 번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터미널이랑 붙어있는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누가 마이크를 잡고 뭐는 오른쪽에 바릅니다. 뭐는 왼쪽에 바릅니다. 이러면서 강의를 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가만 보니 화장품 회사에서 홍보를 나온 거예요. 요즘 세상에 화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화장은 여자의 자존심이라느니 화장을 하지 않으면 실례라느니 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들이 노션 하나 달랑 바르고 화장 안 하고 다니는 것도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이 화장을 안 하고 다니면 자존심도 없는 것이 되고 예의도 안 지키는 것이 되는데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장은 단지 필요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무슨 변명이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아름다움은 화장품을 바르고 머리를 가다듬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가의 말처럼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보석을 캐냄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다운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요? 화장은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일 뿐 내면을 가꾸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칠하고 바르면서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감출수록 오히려 드러나는 법입니다. 화장이 예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장은 왜 하는 것입니까?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 화장을 하지 않은 어머니들의 민낯은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수유 중인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눈에 뭐 칠하고 입술에 뭐 칠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화장과 아름다움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인은 도시의 강렬한 빛깔, 어지러운 간판, 구조라든가 색채라든가 여러 가지 혼잡
습과 소음에 묻힙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좀 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 중독에 이릅니다. 자꾸 더 진하게 해야 돼요. 하지만 과장과 남용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화로움입니다. 영혼을 맑게 혹은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또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즐겁고 기쁠 때는 표정이 맑고 환합니다. 하지만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어둡고 자신도 모르게 찡그리게 됩니다. 즐겁고 기쁠 때는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슬프고 괴로울 때는 눈물이 나오지요. 웃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 사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웃음과 눈물 모두 필요합니다. 웃음으로써 슬픔을 견디기도 하고 눈물로써 괴로움을 이겨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환기란 얼굴의 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늘 찌푸리고만 있는 얼굴,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나의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온화하고 잔잔한 미소를 띤 모습을 만나면 그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런 얼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선하고 복된 기운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짢은 일도 있고 참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있기 마련이지요. 그게 사바세계의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호등처럼 그것을 즉각적으로 얼굴에 나타내면 자칫 그대로 굳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신호가 켜지면 그것을 끄십시오. 극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극복이라고 하니 어렵게 생각하는데 맑은 생활 습관을 익히면 됩니다. 불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가지 계입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맑은 생활 습관, 맑은 생활 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5개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 목숨을 해치지 않겠다는 것. 둘째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는 것. 셋째는 자기 가정을 이탈해서 딴 눈 팔지 않겠다는 것. 넷째는 진실한 말만 하겠다는 것. 다섯째는 취하지 않고 늘 맑은 정신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습관, 규범을 정리한 5개입니다. 원래 개라는 것은 이것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은 좀 달라요. 율은 규제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개와 율을 합해 계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생활 습관이에요. 2가지 다 생활 습관입니다. 몸에 익혀 실천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에 도량청정무화에 삼보청룡 강차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도량이 깨끗해져서 티끌과 더러움이 없을 때 불법 승삼보와 천룡팔부가 이 땅에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도량이라 하는 것은 꼭 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곳이 다 도량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도량입니다.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다 도량이에요. 이곳을 깨끗하게 더러움이 없게 하면, 즉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 진리가 법이 부처님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집을 치우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냥 막 잔뜩 늘어놓고 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혼란스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하세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배웁니다. 저는 가진 게 없으니 그다지 정리할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길을 나서기 전에 꼭 휴지통을 비웁니다. 이틀이 됐든 사흘이 됐든 기거하는 곳에서 나올 때는 꼭 휴지통을 비워요.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크고 거창한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종이 쪼가리입니다. 끄적거리다 망글 같은 겁니다. 간혹 쓰다만 편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쓰겠지만 나는 일단 태웁니다. 불에 태워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 남은 물건들이 내 추앙꼴을 드러낼까 싶어 그래요. 내 추앙꼴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 버려요. 그것이 생활 습관이 돼서 일이 있어 나가다가도 다시 들어가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벌써 가을이다. 세월이 더덥구나.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이탈해 떨어진 낙엽, 계절이 빚어낸 열매, 이런 자연의 변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천착해 보세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세요. 털어 버리세요. 그래야 홀가분해집니다. 마치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로 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물을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래야 내 주위로 맑은 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관습적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배를 하거나 이사를 하려고 짐을 챙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걸 챙기자니 짐스럽고 그렇다고 남 주기는 아깝습니다. 그런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사들이고 들여놓은 것이지만 살다 보니 점점 의미는 사라지고 짐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짐입니다. 덜어 버리세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져요.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언젠가는 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갈 텐데 그깟 물건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무 연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숨이 넘어가는데도 눈을 못 감습니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통만 남습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떠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뭡니까?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맨날 똑같은 거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오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등바등 또순이처럼 살 때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아픈 게 뭐예요? 감기가 뭐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살만해지면, 몸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아파요. 쑤시고 결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서 새로운 향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만 해서 되겠습니까? 창조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대통령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친한 친구가 자기 주변 사람을 한 명 청거해요. 새로운 내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본 링컨은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친구는 서운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인데 왜 그 사람을 안 쓰는지 말이죠. 나중에 왜 그를 발탁하지 않았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네. 친구가 어이가 없었는지 되묻습니다. 이보게 얼굴이 어디 그 사람 탓인가? 얼굴이야 부모가 준 대로 타고나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유능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니 말이 되는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반죽 이야기를 합니다만 반죽이야 부모가 했으니 그 사람 책임이 아니지요. 그러자 링컨은 또 이렇게 답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준 얼굴로 세상과 마주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네. 40이 넘었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른은 자신이 쌓은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준 얼굴로 살 수밖에 없으니 허물을 잡을 수 없지만 어른이 된 후의 얼굴은 자기가 살아온 삶이 투영된 것이니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저마다 스스로 자기 얼굴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링컨이 사람을 미치로 판단했을까요? 아니겠지요. 링컨 친구가 청구한 그 사람의 얼굴에는 못남이 아니라 어떤 그늘이나 어두움이 있었을 겁니다. 링컨은 그걸 알아보는 것입니다. 미소라든가 찡그림이라든가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말이 여럿 있지만 본디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다운 삶을 살면 자신만의 표정이 나타납니다. 기본을 지니고 마음의 안정을 이루고 지혜롭게 살 때 진정한 자기 얼굴, 어레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규범 없이 무질서하게 살기 때문에 마음은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니
자기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도 깨우지 못합니다. 그냥 허둥지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나 외적인 특징에만 집중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너그러움과 선량함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움이 내면에서 발산되어 밝아질 때 아름다운 얼굴이 됩니다. 앞에서 얼굴은 이력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 가야 하고 동시에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얼굴이니 선량한 얼굴이니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취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광대뼈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허물이 될 것 하나 없습니다. 얼굴에 기미가 끼었다고 해서 흉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다운 생활에서 자기다운 얼굴을 지닐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얼굴입니다. 굳은 표정을 한 얼굴은 좋은 얼굴이 아닙니다. 찡그리고 있는 얼굴도 좋은 얼굴이 아닙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얼굴,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 좋은 얼굴입니다. 다친 얼굴도 좋은 얼굴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얼굴이 좋은 얼굴입니다. 열린 얼굴은 짙은 화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지 마세요. 탐욕을 버린 얼굴,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이 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진정 아름다운 그리고 자신만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지혜로 빛나는 얼굴이어야 합니다. 지혜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이들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선량함과 너그러움을 지닌 얼굴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감과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얼굴,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얼굴, 탐욕을 버린 얼굴,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 지혜로 빛나는 얼굴, 이러한 얼굴들이 진정 아름다운 내면입니다. 그래서 얼굴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성품과 내적인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은 그 사람의 선량한 마음가짐과 지혜로움 그리고 인내와 이해심을 모두 나타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너그러움과 선량함을 지니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다운 모습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거듭거듭 새롭게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고독에 이르는 길 1981년 9월 29일 춘천 성심여자대학교 우주의 질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주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 질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사물은 늘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람의 가치가 추락한 때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처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답게 변모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변모한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 변혁을 통해 거듭거듭 스스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존재를 자각하려면 고독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흔히 고립과 고독을 혼동하기도 합니다만 고립이 아니라 고독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특성과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깨우려면 자신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깊은 고독에 빠져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고독의 의미를 모릅니다. 서로 닮으려고만 합니다. 사각형 아파트처럼 모두들 같아지려고만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똑같은 그릇에 담긴 똑같은 식품을 사서 먹습니다. 비슷한 가구로 집을 꾸미고 자신의 개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공간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대중매체에 쇠뇌당하고 획일화된 교육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 만난 고속도로 휴게소들도 모두 똑같고 심지어 자유로워야 할 시장마저도 모두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개성과 특성의 뜰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대인들에게는 자신만의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도 모른 채 가져다 씁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정신세계를 깊게 해주는 것처럼 믿지만 실상은 머리가 빈 속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진정한 고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우리 영혼 한가운데에 있는 심연 같은 것입니다. 고독의 깊이를 깨달으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모두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사고방식에 적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 보십시오. 홀로 있어 보십시오. 침묵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벌거벗은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할 때 진정한 고독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체험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이지 거기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확산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기본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환경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며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체적으로 존재하고 주변의 일과 사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함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고독의 최종적인 관계는 결국 이웃입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독의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합니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진로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야근을 하며 SNS에서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완벽한 사진만을 엄선해 올립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포장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결국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과 멀어지게 되며
깊은 공허감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소한 실수에도 과도하게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럽고 가끔은 내 잘못도 눈 감아줄 수 있어야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바꾸지 마라. 타인의 시선에 나를 가두지 마라입니다. 이 책에서는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삶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치유법으로 얀테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 여기지 마라.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등 10개의 규칙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들보다 특별해지기 위해 애쓰는 것을 그만두고 서툴고 바보 같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남보기에 좋은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최선의 삶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상처가 가장 아프다. 지난 여름 나는 아침마다 집 근처에 있는 아라뱃길 산책로를 3.5km만큼 걸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매일 7km 걷기 운동을 시작했었다. 갑자기 늘어난 체중 때문에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나뭇잎 사이사이 빼꼼히 얼굴을 내미는 뜨거운 여름 햇볕과 강바람 불어오는 산책로에 매료되어 힘든 줄 모르고 7km를 걸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하면 운동복이 땀에 젖어 있곤 했다. 이따금 발갛게 붉어진 양볼에 자리 잡을 잡티가 걱정되긴 했지만 나름 건강해 보였기에 뜨거운 햇살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까진 미치지 못했다. 한 이틀 하다 멈추겠지라고 생각하던 남편은 흥미롭게 지켜봤고 나의 의지에 제법 놀란 듯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걷고 땀을 흘렸는데도 몸무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좀처럼 바뀔 기미가 없는 체중계 속 숫자를 바라보며 잔뜩 실망한 나는 허탈한 한숨을 쉬어야 했다. 될 대로 되라며 어느 날 밤 맥주와 치킨을 양껏 먹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체중계에 표시된 숫자는 전날보다 늘어나 있었다. 빼는 건 숨이 차도록 어려운데 찌우기는 이토록 쉽다는 생각에 배신감마저 들었다. 그렇게 영영 변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몸무게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달력의 날짜가 아닌 선선해진 강바람으로 한여름이 지났음을 깨달았을 때였다. 이는 필시 뜨거운 여름을 보낸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번에 그것도 쉽게 이루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로또 당첨자 또한 수십 번의 도전이 있었을 거라 짐작한다. 누구나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은 매번 아름답기보다는 지루하기도 하며 때론 비극과 연결되기도 한다. 지난 겨울 나와 언니는 엄마를 모시고 일본 오이타현의 작은 온천마을로 유명한 유후인을 여행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홈메이드 카페에 들린 적이 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직접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는데 메뉴 중 캐모마일 두유라는 특이한 메뉴가 있었다. 언니는 그것을 마셔보고 싶다고 했고 나는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한참 만에 2잔의 음료를 받았다. 내가 주문한 커피는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커피였다.
그러나 언니가 주문한 것은 달랐다. 감동한 눈빛을 보내던 언니는 내게도 한 모금 마셔볼 것을 권했다. 언니의 놀란 눈동자에서 진심이 느껴져 나는 언니가 건네주는 잔을 받아들었다. 색깔은 흔한 두유인데 잔을 들었을 때 코끝으로 은은하게 캐모마일 향이 느껴졌다. 호호 불어 한 모금을 마시자 입안 가득 채워지는 고소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니의 커진 눈을 복사에 붙여 넣듯 나의 동그랗게 커진 눈도 언니를 향해 맞춰졌고 우리 자매는 서로를 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커피를 주문한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카페의 주인장 할아버지가 테이블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엔 잘 마른 캐모마일 꽃잎이 가득 든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카페의 통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들판을 가리켰다. 바로 저 들녘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씨앗을 뿌리고 수확해낸 유기농 캐모마일과 콩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서툰 일본어로 이 정도의 정보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봄, 여름, 가을을 거쳐 겨울이 돼서야 맛보게 되는 한 잔의 차였다. 직접 말리고 볶는 수고스러운 과정을 지나야만 하는 그야말로 홈메이드라는 이름에 걸맞은 귀한 두유였다. 하나의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러 계절을 보내야만 한다. 힘들다고 건너뛸 수가 없다. 게다가 노력한 만큼 수확의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나는 그것을 나의 실제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당시 나에게는 감추고 싶은 창피한 일이었다.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참 고마운 경험이 되었다. 나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다. 본격적으로 농번기가 시작되는 계절이 되면 해 뜨기 전 새벽부터 해가 진 후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다. 몸이 안 좋은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예외는 없었다. 도시 직장인들의 고단한 하루와 다를 게 전혀 없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부모님에겐 늘 노력에 걸맞은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진 않았다. 땡볕에서 고통을 참고 일했지만 폭우나 태풍이 있는 날이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다. 태풍에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폭우에 논이 물에 잠겼을 때 어머니는 연신 아이고 이제 어쩐데 다 망해버렸네 어째야 하나라고 한탄하며 우산도 쓰지 않고 장화를 신은 채 들을 뛰어다니셨다. 자연 앞에서 느끼는 무기력과 상실,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곤 했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런 이유로 한 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셨다. 다음날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논과 밭으로 나가셨다. 봄이면 다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김을 메고 물을 대고 수확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절 나는 부모님이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자연의 심술이 두렵기도 했지만 밉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다. 무엇보다 그때의 치기 어린 나의 마음으로는 그저 덤덤한 부모님에게 가장 화가 났다. 당시에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준다면 어떤 말이었으면 좋았을까를 가끔 생각한다. 기왕이면 너무 감상적이기보다는 따끔하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분이 들 때 내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마치 가까운 지인처럼 나를 비롯한 일반 대중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 사람의 말이라면 괜찮을 듯 싶다. 바로 2014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가수 신해철의 말이다.
그는 과거 SBS 예능 프로그램 야심만만에 출연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제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레코딩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내가 만든 노래를 한 번이라도 녹음해 보는 거였어요. 그게 최대의 소원이었는데 앨범을 23장을 냈으니까 소원을 이룬 셈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 만든 노래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노래 하나를 딱 대봐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없는 걸로 봐서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성공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살다 보면 순위 프로그램에서 1등하고 이런 거는 기분 좋은 게 한 2주 가요. 연말에 무슨 상 받고 어쩌고 이러면 3주 가요. 그런데 녹음할 때 고생하고 콘서트 할 때 고생하고 이런 건 거의 평생 가요.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면 사람이 자꾸 신경질도 내게 되고 짜증도 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재미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과는 시간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항상 과정이 길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과정이 재미있어야 해요. 나 또한 그의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과거 내가 그랬듯이 대부분 힘겨운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거나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저 결과에 집착한다. 이는 자신을 끝없이 깎아내리고 부정하며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공통되게 느꼈던 점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한 모습을 높게 평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원인으로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말하고 너무 쉽게 인정한다. 마치 자신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간의 실수를 빠짐없이 수집해 두었다가 내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이럴 줄 알았어 라며 스스로 오물을 쓰는 것이다.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실패에 대한 근거 마련과 상처 수집이다. 물론 늘 원하던 결과가 나와준다면야 모두의 행복은 차고 넘치겠지만 안타깝게도 삶은 만족과 불만족의 경계를 넘나들기 마련이다. 한 번의 실수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내일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많은 이들에게 추앙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보편적인 삶의 자세이기도 하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스위스 로잔의 한 신문사 기자로 일할 때의 일이다. 이 사건은 훗날 해밍웨이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준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수담이 되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23살이었고 신문사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해밍웨이 자신은 기자보다는 작가로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파리에 살고 있었던 해밍웨이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스위스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그의 아내는 짐을 꾸리며 평소 남편이 쓰고 있던 원고의 초안을 비롯하여 구상 중인 메모, 복사본까지 글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여행 가방에 담았다. 짐을 기차의 짐칸에 실은 후 아내는 긴 여행을 앞두고 물을 사기 위해 잠시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기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 사이 해밍웨이가 쓴 글이 들어있던 가방은 사라지고 없었다.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해밍웨이의 상실감은 대단히 컸다고 한다. 어찌 아니겠는가. 나는 가끔 그동안 나의 글과 강의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이 고장나거나 분실되는 상상을 할 때가 있다.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오며 숨이 막히고 진땀이 나는 끔찍함을 느낀다.
이후의 삶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살다 보면 때론 예기치 못한 실수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가 있다. 그 당시 해밍웨이는 글을 다시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작업해 두었던 것들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글 쓰는 방법을 달리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더 짧고 더 간결하게 보다 의미가 분명한 단어를 선택하여 쓰기 시작한 것이다. 흔히 해밍웨이의 문체를 가리켜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 한다. 이것은 잡다한 수식어나 화려한 미사 여구 없이 간결하면서도 쉬운 문체를 말하며 해밍웨이가 미국 문학에 남긴 유산이기도 하다. 만약 프랑스 리옹에서 여행 가방을 잃어버리는 실수가 없었다면 해밍웨이의 글은 어찌 되었을까? 또는 그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 집착한 나머지 쓰기를 멈추거나 포기했다면 우린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작가의 작품을 영영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상처를 수집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실수는 반드시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줄 거라 확신한다. 실수는 과정 안에 있다. 실수가 결과를 대신하진 않는다. 실수가 늘 실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실수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 제발 작은 실수 하나에 집착하지 말자. 선을 지켜야 나를 지킨다. 시골에서 나고 자랐던 내가 아파트라는 집 구조를 처음 본 것은 중학교 때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몇몇 친구들과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댁에 방문했을 때였다. 그전까지 내가 살거나 방문했던 집들은 모두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각각의 집들은 그 집의 안과 밖을 구분짓는 담과 벽, 대문이라는 경계가 있었다. 우리 가족은 아침이면 대문을 열었고 밤이 되면 대문을 닫았다. 그 당시 동네 어른마다 우리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어떤 사람은 대문 밖에서 정연이 엄마 집에 있는가? 라고 물은 후 엄마가 고개를 내밀어 보이거나 소리를 내면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그저 본인 집 대문을 열듯이 망설임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 한가운데에 들어선 다음 엄마를 부르기도 했다. 가끔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날이면 나는 혼자만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일부러 인기척을 내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대문과 담벼락은 우리 집과 동네 사람들이 지나는 길을 구분해주는 안전선이었다. 가끔 동네에는 대문이 없는 집도 있었는데 확실히 그럴 땐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분명 마을 안에는 이런 거리낌 없는 문화를 불편하다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도 대문과 담벼락 같은 경계가 있다. 경계는 내 것과 내 것을 나누고 나와 너를 구분지어주는 선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 경계라고 말한다. 즉, 경계란 나와 나 아닌 것이 서로의 관계를 체험하는 접촉점이며 이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지각하는 범위가 나 경계다. 그리고 사람마다 나 경계를 다루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경계의 면적을 넓게 두고 타인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자신의 영역에 쉽게 타인을 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나이 차가 크지 않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되게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서로의 옷을 빌려주고 빌려 입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툼이다.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전날부터 입고 나갈 옷을 머릿속으로 코디해 놓고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씻고 그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이미 동생이 입고 나간 거예요. 할 수 없이 다른 옷을 입고 나갔죠. 화가 났지만 어쩌겠어요. 동생이 언니의 경계를 허락 없이 침범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건 사실 언니가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한 것이며 동생에게 자신의 경계를 넘어와도 된다고 간접적으로 허용했기에 일어난 일이다. 과연 옷이나 재물과 같은 물질에만 경계가 존재할까? 우리의 신체, 감정, 가치, 친숙함, 행동 표현, 일 등 여러 영역에서 경계는 존재한다. 이런 경계를 넘어버리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 부모의 돈을 마치 내 돈 쓰듯이 쓴다거나 배우자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함께 참석해야 하는 약속을 정하거나 결혼한 자녀 집 비밀번호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며느리의 양육 방식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부모가 자신들이 원하는 양육 환경만을 앞세우기도 한다. 일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하게 구분되지 않은 직장에서도 경계를 침범하고 침범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어떤 이는 내 일을 동료가 해내니 편하게 무임승차하겠다는 얄미운 태도를 보이지만 어떤 이는 내 일의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고 이것은 직장에서 나의 유능함을 입증할 기회를 뺏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동료를 향한 증오의 감정을 불태우기도 한다. 경계가 모호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내면의 고통은 극심해진다. 때때로 유치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인과 점심시간 식당에서 나는 콩국수를, 지인은 비빔밥을 주문했다고 상상해보자. 음식이 차례로 나왔고 나는 아직 수저를 들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 놓인 콩국수 그릇에 지인의 숟가락이 먼저 들어간다면 어떨까? 사람마다 보이는 반응은 다를 것이다. 내 것은 네 것이나 마찬가지니 먼저 맛보라며 오히려 지인 앞쪽으로 그릇을 더 밀어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잠시만요 라고 외치며 일단 상대의 숟가락을 저지한 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숟가락이나 국자를 요구하며 자신의 그릇을 지켜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도 아니면 그저 불쾌한 감정 상태에 머물러 식사 내내 내가 먹는 것이 콩국수인지 냉면인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유치한 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사이 이 정도 말도 못해? 우리 이 정도 친분은 되잖아 또는 무엇을 해도 괜찮은 가까운 사이로 관계의 거리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뎌진 경계는 자꾸만 선을 넘는 사람들을 스스로 허용하게 된다. 당신의 경계는 어디까지 지켜지고 있는가? 또 상대의 경계는 어디까지 지켜주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은 중대한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켄 윌버가 쓴 책 무경계에 따르면 결정한다는 것은 선택할 것과 선택하지 않을 것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일을 의미한다. 끔찍한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역으로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는 점이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는 환자는 물론 동료들과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며 모든 것에 철두철미한 간호사 민들레가 나온다. 냉정하게 느껴지리만큼 감정 표현에 인색한 그녀는 그저 일 잘하는 간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좀 달랐다. 사실 그녀는 15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장학금에 목숨을 걸어야 했다. 졸업 후 간호사로 취직을 했지만 궁핍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월급은 물론 그녀의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은행 대출까지 모두 엄마의 도박빚을 갚는 데 써야 했기 때문이다.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 빚은 갚으면 사라지는데 엄마는 안 사라진다는 거야 라는 대사를 통해 그녀의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러나 엄마는 딸의 고통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당장 도박을 위해 필요한 돈만 받아내려 했다. 민들레의 병명은 엄마였다. 천륜을 들먹이며 자신을 압박하는 엄마를 끝끝내 놓지 못했다. 엄마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꼬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동료이자 연인인 정신과 의사 황여와는 그녀에게 엄마를 버려요. 그래야 들레쌤이 살아요. 라고 말한다. 비로소 고달프기만 했던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선택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민들레는 한 번도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다. 늘 그것의 빈자리는 엄마의 강요들로 채워졌고 엄마는 그녀의 삶에 주인 행세를 하며 들어앉았다. 민들레가 엄마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던 건 경계가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너무 밉고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엄마잖아. 부모의 요구를 모른 척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라는 비합리적 신념이 죄책감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의 가해자는 내가 된다.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침범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녀의 엄마는 딸의 돈은 물론 딸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 욕구와 같은 정신의 영역까지도 자신의 것이라 여겼다. 딸을 자신만의 경계를 지닌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이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신의 경계에 딸을 귀속시켜버린 것이다. 자신의 경계와 타인, 환경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은 무례하며 지배적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에는 경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주고 지켜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내 자신을 남들과 견주려 하지 마라. 얀테의 제2법칙.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흔히 쉽게 있는 그대로의 상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 또한 마치 관광객의 눈에 보기 좋은 정원을 꾸미듯 타인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며 살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언제나 포기하기보다는 도전하고 인내하는 쪽으로 애쓴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달콤해서 다시 또 애쓰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번아웃이 찾아온 후에야 답이 보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황망하고 속상하여 화가 나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건데. 누군지도 모를 대상을 향해 원망을 쏟아낸 후에야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가 아닌 상태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달콤한 외적 보상 외에 그 어떤 만족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꾸밈 없는 자연스러움이 주는 편안함과 그 가치를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그저 막 자란 듯 어지럽게 뒤섞인 식물들이 사실은 가장 뿌리 내리기 좋은 서식지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남들 앞에 보여주기 좋은 화려한 가면을 벗었을 때 더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연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MBC 드라마 연인은 조선 인조임금 때 벌어졌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그려진 이장현과 유길채라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다. 화제가 되었던 많은 서사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가 전해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단연코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던 이 장면이라 생각한다. 당시 청나라의 곡물처럼 바쳐진 조선의 여성들이 있었다. 환양년이라는 말은 이 시대에 청에 끌려갔다 어렵게 다시 고향인 조선으로 돌아왔으나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족을 비롯하여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 육일체 또한 타인에게는 환양년이라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 가족은 그런 그녀를 수치스러워했다. 이것이 그녀 스스로 사랑하는 연인에게조차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런 그녀에게 이장현이 전한 고백은 단순한 사랑의 세레나데가 아닌 완벽한 위로이자 치유의 말이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나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그의 대사를 그대로 옮겨본다. 이장현, 가난한 길체, 돈 많은 길체, 발칙한 길체, 유순한 길체, 날 사랑하지 않는 길체, 날 사랑하는 길체, 그 무엇이든 난 길체면 돼. 육일체, 좋아요. 하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이장현,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이 장면을 보면서 나 또한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빛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위로를 듣는 것 같아 울컥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상담 중 내담자들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제 주변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라며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자신의 주변인 또한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착한 사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도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는 사람,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산 사람, 뭐든 웃으며 예스만을 외치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좋은 사람들은 늘 언제나 누구에게든 항상 이래야만 하는 걸까? 가끔 싫은 티를 내고 노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좋은 사람이 때로는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지만 타인에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타인에게 나쁜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 10명 중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1명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애초에 나를 아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한낱 욕심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사실 나라는 사람 안엔 수많은 내가 존재한다. 그중 어떤 모습은 밝고 빛이 나며 자랑스러움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모습에는 위축되고 고개 숙인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도 있다.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이 중 어두운 그림자에 해당한다. 그것은 남이 보기에도 발칙하다고 여길 만큼 자신감 넘쳤던 그녀와는 대비되게 두려움을 만들고 움츠러들게 하는 그림자가 되었다.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칼 융은 자아가 가장 싫어하여 억압했던 무의식 속 자신의 열등한 성격을 가리켜 그림자라고 했다. 나의 밝은 면 뒤에 가려져 있는 어두운 면이다. 대개 그림자는 불안한 가정 환경과 같은 결핍부터 실패로 해석할 수 있는 무능력한 모습과 같이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의 열등함과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 어두운 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감추고 숨기며 살고자 애쓴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우리는 자신의 수치로 여겨 들키지 않으려 했던 그 행동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순간 쓴소리를 한다. 심지어 그 행동이 그릇된 것일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헐뜯기도 한다. 어떻게 매번 밟고 오르며 정의롭게 선을 행하며 좋은 사람으로만 살 수 있겠는가? 다만 우리는 노력할 뿐이다. 늘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내 안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살고 있다. 칼 융은 거룩하고 선한 신성과 악한 악마성을 동시에 지닌 신 아브락사스에 대해 아브락사스는 모든 대립물이 하나의 신성한 존재 안에 결합된 신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림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럽기만 한 나의 싫은 내면의 모습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그림자조차도 내 자아 중 일부라는 것이다. 더는 그림자를 숨길 도피처를 찾으려 애쓰지 말자. 그저 힘껏 안아주며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해주면 된다. 그 그림자와 잘 지낼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도피처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나는 아이가 겨울방학 동안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에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아 줬었다. 하지만 책은 1주, 2주가 지나도록 어떤 움직임도 없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할 수 없이 나라도 읽어보자는 생각에 수십 년 만에 다시 데미안을 펼쳐보았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우리의 신은 아브락사스야. 그런데 그는 신이면서 사탄이지. 그 안에 환한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가지고 있어. 아브락사스는 자네의 어떤 생각에도 어떤 꿈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코 잊지 말게. 하지만 자네가 언젠가 나무랄 데 없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릴 때 그때는 아브락사스가 자네를 떠나. 나와 함께 살았을 아브락사스는 아직 나와 함께일까? 나를 떠났을까?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한참을 아브락사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선이든 악이든 한 사람 안에 내재하는 자아는 아마도 매일 아래서 나오려 투쟁하고 있을 것이다. 모두의 마음에서 애쓰고 있는 자아를 모른 척하거나 버려두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저 힘들고 괴로웠을 나의 그림자를 스스로 힘껏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남들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경쟁과 성과 중심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상실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수용이 필요한 때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되 과신하지는 마라. 얀테의 제4법칙. 당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톨릭 성서에는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나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늘 조금 더 앞서는 것이 좋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이며 노력하면 응당 보상으로 그 수고를 격려받을 수 있다고만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자리에 먼저 올라서고 싶었었다. 그러나 그런 순서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어느 날 궁중 세공인에게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내가 큰 절망에 빠져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넣도록 해라며 반지를 만들라 지시한다. 이에 세공인은 솔로몬 왕에게 적합한 글귀를 얻었는데 그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 나에게도 마치 다윗 왕의 솔로몬 반지와 같은 것이 있다.
명동 성당의 성물방에서 구입한 성령 칠은 반지다. 반지에는 오소서 성령이여 경외심이라 써 있었다. 가톨릭의 7가지 은사 중 내가 경외심을 고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건 바로 나의 설레발을 피하고자 함이다. 살다 보면 뭔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때가 있다. 닫혔던 지하철 문이 갑자기 한 번 더 열리며 거의 놓칠 뻔한 지하철에 탑승하고 한 정거장 지났을 뿐인데 앞자리 승객이 하차해준 덕분에 자리에 앉아가는 행운이 이어진다. 단순히 이런 운뿐 아니라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거나 강의 만족도에서 만점을 받는 등 노력의 결과가 높은 성과로 이어질 때도 있다. 이 경우 무의식적으로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거나 하늘은 늘 내 편이야 라거나 혹은 역시 내 능력은 남달라 라며 스스로 칭찬하게 된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잘 될 거라는 다소 자기중심적 편향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빨리 자기중심적 편향에서 벗어나라 일러주는 것인지 크게 행운을 누린 날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무엇인가 기대하지 않았던 나쁜 소식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반대로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던가 행운의 여신이 내 편이라는 생각을 멀리하려 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들뜬 마음을 억누르고 가끔은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점차 엄격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양극에 위치한 자기중심적 편향과 깎아내림의 두 마음 중 어느 것도 나를 평안하게 해주진 못했다.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영원한 기쁨도 슬픔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거드름을 피우거나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야박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바로 겸손이었다. 나는 평소 일이 잘 풀려 기쁨이 차고 넘쳐 나의 감정이 들뜬 채로 흥분되어 있을 때면 그 행복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을 유지하며 흥분을 가라앉히려 노력한다. 흥분된 상태에서 나의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거나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기대에 찬 마음에 들떠서 그것을 누구에게 발설하는 허영심은 스스로 불운을 자초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쉬운 말로 나에게는 설레발이 불행의 첫 단추가 된 셈이다. 이후로 기쁨의 기대가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더 신중하고 근면함을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 일종의 징크스다.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약지 손가락에 끼게 된 경외반지는 나에게 편안함과 안도감을 유지시키는 나만의 휘개인 셈이다. 성공과 좌절 앞에 어느 한쪽으로 기분이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한 겸손을 향한 표식 같은 것이다. 물론 자기 인정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말이 다르다. 만약 당신이 다소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면 자신이 무언가 잘 해냈을 때 타인에게 사실을 공유하는 등 그 즐거움을 오랫동안 만끽하길 권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